네, 상무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들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발표 시기가 궁금한데, 제가 그 부동산 얘기 왜 자꾸 여쭤보냐면, 부동산 뉴스 막 부동산 붕괴됐다 어쩌다 뭐 헝다 때도 그렇고 이번에 그 에버그랜드 그 비구이항 문제도 그렇고 워낙 뉴스를 많이 때리니까 그렇죠. 좀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해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중국 부동산 정책이나 중국이 어떻게 되든 큰 관심은 없는데, 네. 중국 전기차 ETF에 많이 이제 또 투자를 하고 계시다 그렇죠. 보니까 중국 경제 상황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어떤 상황들인지 또 정책들, 이거를 또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어떻게 좀 돼 있는지 그렇죠. 한번 정보 이야기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사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의 위기가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역이잖아요. 전 세계 경제. 그래서 중국 경제가 빨리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거기 때문에 저도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회복이 더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도 그걸 인지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부양 정책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통화 정책에서, 여기는 이자율을 낮추는 부분에서이고요. 8월 달에 이제 LPR 같은 경우에 5년물이죠. 뭐 부동산 모기지라고 연결된 거 낮추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그 4.2%를 유지를 했고, 근데 낮춘 거는 1년물 LPR을 이제 낮췄었는데 10 베이시스 포인트만 인하했죠. 근데 그 정도 효과가 어느 정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동산 주말에 이제 구매나 이런 것들이 늘을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향후 지켜봐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인민은행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하고는 약간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인하하는 시기나 아니면 발표 같은 게 조금 자유로우세요. 그러니까 꼭 다른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대부분 그 정책들을 기존에 있었던 스케줄에 있던 회의, 가장 중요한 뭐 정치국 회의라든가 양회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뭐 지금 계속 부동산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인민은행에서는 뭐 LPR 아까 얘기한 5년물짜리 를 한 번 정도 낮춰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는 사실 이제 어느 때가 될지 이제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 지표들을 보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재정 정책은 사실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그 전에 나왔던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긴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지방 정부 융자 기구의 이제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가장 최근에 인민은행에서 발표했던 것들은 이제 그건 지방 정부의 문제이니까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겠다. 그게 한 6개월 정도 이제 전에 이제 입장이었고, 요즘 그 차이신 뉴스에 따르면은 인민은행이 다른 주요 정책 은행들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방정부 융자기구의 저금리로 장기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스페셜 퍼포스 비클 있죠. 뭐 그런 그 어떤 기구를 만들겠다, 비클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 퀀터테이프 이징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그 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했던 정책, 중국만의 방식으로, 중국식으로 퀀터테이프 이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시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건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택을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어떤 지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중국에 이제 성중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한국말로 따지면 도시 마을이거든요. 한자를 그대로 말하자면 성 안에 있는 도시, 촌이에요. 근데 이 지역들의 일반적인 각 성마다 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긴 하는데, 이 원인들은 대부분 이제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분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화가 되면서 토지들이 수용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것들에 반대한 농민이라든가 아니면 이웃 때문에 아직도 농촌으로 남아있는 지역들. 그래서 이 지역들의 공통적인 성향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빈민 가이고요. 범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중심 지역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동산 이제 입지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 지역들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성중촌들을 중국 정부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1980년대 경제 개발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정확한 도시나 지역이나 이런 데 모르겠지만 강북이라든가 이런 곳에 우리가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긴 했었죠. 중국은 우리나라 80년대보다 아마도 더
그 일관적으로 속도가 빠르게 이것들을 개발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면 거기서 부동산이 이제 건설이 되면서 부동산 기업들의 수익이 창출이 되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2선 도시, 3선 도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그 지방 어떻게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에 거기에 살지 않는 것뿐이지 성중촌이라는 도심 가까운 근처에 입지가 좋은 데서 주택이 건설된다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공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시기는 언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자율을 낮추는 것들은 굉장히 가변적으로 제가 원할 때, 제 지표가 안 좋아졌을 때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근데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올 거냐면, 한번 이제 9페이지를 보시면은 제가 타임라인을 한번 쭉 그려봤어요. 8월과 9월에 지금 브릭스 회원국 정상회의가 있었고, G20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뭐 시진핑 이제 주석은 거기에 참가하지 않는다라고 의사를 표현했었는데 11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삼중전회라는 회의가 있어요. 이제 그 재정 정책을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경제 회의인데 거기서는 이제 경제 발전하고 개혁을 중점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정책, 성중촌 개발, 그 다음에 그 지방 정부 융자 기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구를 만든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엔 저는 거의 이제 그 11월 달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경제 지표가 나오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인민은행에서는 가변적으로 이자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사실 유지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이 다시 안정화가 되고 있으니까 낮출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안화를 낮추면 가장 부작용은 뭐냐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미국 이제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그래서 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11월 달을 조금 주시해 보셔야 될 거고, 이제 구조적인 개혁, 구조적으로 부동산 이제 활성화를 이루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이룰 때까지 아무래도 조금 불안적인 요소가 이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 그 정책 앞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접한 뉴스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신도시 얘기했는데, 이제 부동산 업체에서 신도시 도시 하나를 완전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집이 아무나 안 팔려서 완전 유령 도시로 된 막 그런 뉴스들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도시가 아니라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없는 수요가 적은 동네에다가 이 이제 부동산 업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지방의 발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빈집이 돼버린 거죠. 팔리지도 않는 빈집. 그렇죠. 이제 사고도 이제 제값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중국에서 이런 공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나 보네요. 우리가 접한 뉴스들은 대부분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렇죠. 좀 더 자극적인, 그리고 화면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다 텅텅 비어 있는. 근데 보니까 진짜 심하더라고요. 심하죠. 그 지방에 있는 도시들, 지방에 있는 이제 신도시들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유입될 가능성이 많이 없는 신도시. 그렇죠. 왜냐하면 땅을 빌려가지고 토지를 이제 정부한테 빌려가지고 거기다 주택을 짓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토지 같은 경우는 제한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더 작은 도시 그리고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일선 도시인 북경하고 샹해는 지금 부동산 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가지고 일선 도시에서 올라가는 걸로 2선 도시, 3선 도시까지 같이 상승 효과를 추구한다? 그럴 리는 절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급이 과잉된 주택들을 어떻게 보면 완공시킨, 건설한 건설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구조조정의 이제 수순을 겪을 거라고 보고 있죠. 우리가 본 그 엄청난 유령 도시는 일반 중소형 동네의 신도시였구나. 그렇죠. 네, 확실히 와전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큰 문제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중소형 도시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선 도시는 북경하고 상해죠. 2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심천이나 아니면 광주 굉장히 대도시거든요. 3선 도시 같은 경우에 천진이 2선 도시에 들어가긴 하죠. 더 작은 도시들도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과잉 공급된 양이 굉장히 엄청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 중국에서 중소형 도시 여기는 서울급입니다. 맞죠? 그렇죠. 인구면에서는 그렇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국의 중소도시가 한국에서는 서울입니다. 그렇죠. 그런 게 수십 개씩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은.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